네, 오동윤입니다. 제가 오늘 그 2회 강소기업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자리를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뭐 무한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네, 벗어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도 벗고 안 벗고가 중요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고요. 첫째,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들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이죠, 이것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관련 국정 과제를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이 포럼의 핵심 주제인 혁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끌고 갈지, 그리고 저의 그런 정책적 레코멘데이션을 같이 담았습니다. 예, 첫 번째, 역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보기에 앞서서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그런 관심을 갖고 제가 찾아본 건데요. 기원전 6세기 초에 이제 그리스에서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항아리, 이 당시에는 사실 항아리를 만드는 국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강국이었었죠. 근데 왜 우리 아테네는 항아리를 못 만들까 보니까 항아리 가격 자체가 너무 싸니까 장인들이 물건을 팔아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5세기 중반에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아주 개혁가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매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제품을 만들게 시켜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기술 제품 우선 구매고요. 이게 공공 구매고요. 이게 크게 보면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은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페이시스트라토스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해갔고요. 굳이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뭐 오늘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동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곡물이라는 것을 지방의 특산물을 조정해서 그냥 받았죠. 그렇지만 대동법이라는 거는 그거를 쌀로 받고 정부가 직접, 정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상인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상인이 자본을 축적하면서 시대가 걸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있으면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났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이제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딜레마는 뭐냐면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자, 그렇지만 전쟁 때문에 폭발적인 물가 상승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돈을 갖다 좀 퍼부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한 딜레마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전에 그런 취임식이 있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중소기업 육성 대책 요강이라는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60년인데요. 아까 김기문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금 창립 60주년이고요. 코트라가 창립 60주년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기본법 여러 가지보다도 더 앞선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정부가 코트라도 만들고 중소기업 중앙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경제 성장을 어떻게 시킬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것 또다시 접근해봐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1964년도에 중소기업 중점 육성 정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날 생계형 적합업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때 요거는 대기업만이 해, 요거는 중소기업만이 하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사업 전환을 이쪽으로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만 하게끔 그 그릇을 시장을 완전히 만들어 주는 거죠. 굉장히 반시장적인 정책이었고요. 이런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64년도에. 사실 그러면서 사업 전환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심의하는 데서 이걸 심의해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요. 뭐 박정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14년 동안 그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소기업 중점 육성 정책 하자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그러면 중소기업이 뭐야라는 질문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6년도에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중소기업 기본법이 탄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은 아주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종사자 200인 이하는 중소기업, 그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52개의 대기업이 탄생을 했고요. 2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오늘날 정확히 그런 법적인 정책적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1966년도에. 그러고 나서 중화학공업화를 실시를 하고요. 중화학공업화는 여기 간단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자제품은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최종재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중화학공업 제품을 대기업이 만들어서 수출하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성장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품을 누가 공급할 것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대기업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물건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세요라는 법조차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납품하게끔 이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납품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납품.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납품을 영어로 B2B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단어는 일단 한번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공업화가 이제 성공을 거두니까요. 이미 그 당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이미 나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캐치한 사람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의라는 단어에 몹시 목말라 있었습니다. 정권의 탄생 자체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만든 게 민주정의당이었고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이 나라의 패러다임을 그렇게 정의해 버리는 거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랬더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 격차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나라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육성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그 헌법이 오늘날까지 이게 이제 80년이 8차 개헌 때부터니까요. 벌써 40년 동안 면면히 이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의 보호와 육성, 중소기업,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와 육성하여야 한다. 이 문장. 사실 이 보호와 육성이라는 네 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지금 퀘스천을 한번 던지면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몹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헌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보호와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퀘스천을 던진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제법에 맞지 않은 거죠.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김영삼 정부 자체가 IMF에 빠지면서 명예롭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논의만 되고 우리의 패러다임 체인저로서는 정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나왔고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IT하고 벤처에서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등장을 해서 그분들이 뭐 분식점 창업이라든가 식당 창업을 통해서 자영업자라는 개념으로 중소기업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적 팽창을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정부에서 자율과 경쟁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미완의 성공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이렇게 하나의 부처로서 성장한 것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새 정부의 이제 중소벤처기업 관련해서 국정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국정과제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정과제 나온 걸 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여러 우리 연구진하고 같이 고민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9983이라는 이 네 숫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99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99라는 숫자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유달리 많다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이 99라는 숫자는 큰 뭐 전 세계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99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3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종사자의 83%다. 이게 근로자의 개념하고도 또 틀린 거고요. 경제활동 인구랑도 또 틀린 건데 뭐 이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종사자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사자 중에 아주 뭐 이 쉬운 표현을 하나 쓰면요. 제가 삼겹살집을 할 때 제 와이프한테 저는 제가 사장이라면 제 와이프한테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 거꾸로 우리 와이프가 사장인데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래서 저를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종사자의 개념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83%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사자의 83%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박정희 때 산업정책, 그리고 전두환 때 등장한 보호와 육성의 패러다임, 그리고 중소기업의 양적 팽창, 그 양적 팽창에 의해서 정책도 사실은 양산했고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9983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과연 이 숫자가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9983이라는 숫자가 아마 99는 이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공통이기 때문에, 자 이 83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자, 일단 66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게 이제 성장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조만한 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중기업이 되는 거죠. 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회사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고서 내가 30년 후에 은퇴를 했더니 내가 다녔던 기업이, 내가 취업했던 기업이, 내가 30년 동안 노력했던 기업이 대기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랑 손잡고 기업 앞을 지나면서 아 할아버지가 다녔던 기업이 저거야. 그게 대기업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 할아버지는 처음에 너무도 초라한 중소기업, 아주 소기업에 취업을 했던 거죠. 이게 성장 사다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66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9999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83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앞으로 물론 윤석열 정부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이 포럼의 큰 타이틀처럼 100년을 가야 되는 얘기거든요. 9999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선진국이 있는데요. 선진국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9947입니다. 거기 우리가 중소기업 강국으로 항상 모델을 삼고자 했던 게 독일인데요. 9959입니다. 우리보다도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더 낮은데 왜 우리가 강국이어야 되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면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고소득 국가가 되면 조만한 소기업이 중기업 되고 중기업이 대기업 되는 이 성장 사다리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가 숫자적으로는 9966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성장 사다리입니다. 기업이 점차 커지는 거죠. 점차 커진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규모를 계속 늘릴 거라는 거. 이게 성장 사다리고요. 자, 9999로 가는 개념은 조금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9999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G세대, 그러니까 아주 오리지널 발음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Z세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뭐 Z세대도 언뜻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Z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적어도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Z세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국민연금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기성세대들은 Z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편 이렇게 보는 거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파충류 샵을 열어서 나는 자영업 창업을 하겠다라는 게 요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심지어는 요새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요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도 더 많은 보너스를 주세요, 인센티브를 주세요. 나 그렇지 않으면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노조 만드는 것도 불편하면 나는 그럼 회사 나가서 그냥 창업해 버릴래요 라는 게 요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비난할 자격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생각을 우리가 중소기업 정책으로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파충류 샵을 열겠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월급 생활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를 조금 여기 밑에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이 젊은이들의 생각, 우리는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파충류 샵을 열고, 웬 파충류 샵이야?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한 4일 동안 열고 3일은 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야, 이게 뭐지? 나 아빠는 토요일 날도 이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접근은 굉장히 옳지 않은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으로 가게끔, 물론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를 통해서 나온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6대 국정 목표, 20개의 약속, 110개의 국정 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만 제가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꼭 중기부라고, 이렇게 중기부는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꼭 중기부만이 꼭 중소기업 정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부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오른편에 일자리에 55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용부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레이버라는 관점,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노동부는 실시를 할 거고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의 이 생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Z세대 같은 경우가 면세, 세금 조금 깎아줄게, 중소기업 취업하라고 지금 하는 게 그 레이버로 보는 관점의 노동 정책이거든요. 과연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할까요? 더군다나 중소기업에 병사 월급이 2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월급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걸어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현재 이런 노동 정책들이 그 친구들을 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고용부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총 이게 왼쪽에 이제 파란 네모로 표시된 게 국정과제인데요. 01번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거기 29번부터 33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소는 이례적으로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공정거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점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청년에 대한 얘기, 저는 항상 청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제라는 것을 요새 이제 오른편에, 저는 이런 걸 사실 잘 할 줄 몰라서 연구원을 시켜서 국정과제 안에 있는 단어 중에 뭐가 제일 많냐 한번 뽑아봐라라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혁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이낸셜 뉴스에 이 혁신 정책이라고 제목을 정하는 걸 보고 와, 굉장한 탁월한 식견이 있구나. 이거를 미리 예상을. 사실 이 제목, 이 오늘 제가 발표하는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파이낸셜 뉴스에서 준 걸 그냥 차용을 했을 뿐인데, 하여튼 공교로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파이낸셜 뉴스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혁신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혁신만을 따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OECD 국가 중에 GDP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도에는 3.3%였는데요. 2020년도에는 4.8%, 1.5%포인트가 오른 거죠.
사실 이건 뭐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제조업의 혁신 활동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뭐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지 저희 연구원에서 뭐 자체 실태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혁신 활동이 확실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OECD 국가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제조업의 혁신률은 3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7위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33개국 중에 30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혁신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한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이 이미 해외로 아웃소싱이 많이 된 상태에서 내부적인 혁신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제가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결과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33개국 중에 2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왼편의 하단에 보시면 G7 국가만 갖고 비교를 했을 때 중소기업의 혁신률은 일본보다는 우리가 앞서지만 나머지 국가들보다는 모두 뒤처져 있고요. 또 대기업의 혁신률을 봤을 때는 G7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혁신률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전체 제조업을 OECD 국가별로 쭉 비교를 해본 거고요. 저 빨간 마크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페이지랑 여기랑 같이 종합해서 보면 R&D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혁신은 저조하다.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혁신이 저조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따지면 R&D의 투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우리가 혁신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후자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왜 혁신이 부진하냐? 저는 첫 번째 판로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왼편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모두 688만 개가 있고요. 그 중에 제조업이 58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중소기업 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생산하는 자료인데요. 제조업의 매출처 비중을 보니까 내수가 91%고요. 수출이 9%입니다. 그러니까 9대 1이라는 비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수의 90%를 다시 한번 100으로 쪼개 보니까요. 타기업 납품. 제가 아까 납품을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B2B라는 거죠. B2B가 89%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5.4%,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하는 게 5.2%. 사실은 지금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중화공업을 만들어서 계열화 촉진법, 물론 이 법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계열화 촉진법까지 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B2B로 완벽하게 몰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런 판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판로 구조가 왜 혁신을 부진하게 만드냐?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뭐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1만 원짜리 100개를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혁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 그림에서 왼편을 보시면 생산 원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짜리 100개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5천 원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가 혁신을 한 거죠. 그래서 5천 원에 100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오른편을 보시면 생산량을 증가하는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풋을 가했는데 더 많은 아웃풋을 끌어내는 것도 혁신이거든요. 그러면 1만 원에 2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1월 1일 날 내 물건을 받아주는 기업과 1만 원에 10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이거를 생산 원가를 하락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누가 나서서 생산량을 굳이 증가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나는 100개만 주면 되는데. 오히려 생산 원가를 하락하는 혁신을 할 경우에는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이고 생산 원가 하락하셨네요. 그럼 내년에 5천 원으로 깎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누구나 나서서 혁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에 보시면 오렌지 색깔로 표현한 세모들이 일반 중소기업 우리 688만 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혁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혁신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Something new or something better. 뭔가 더 새로운 것, something new, 아니면 더 나은 것, something better인데요. 자,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something better에 초점을 맞춘 혁신을 해석한 거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 중소 특히 벤처기업 정책을 보면 something new의 포커스가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은 어나더 원이 돼서 저 밖에 존재하고 있는 사망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혁신하면 something new만 생각해서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은 도외시한 채 새로운 인풋을 계속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반 제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거리가 벌어지는 현상, 이런 것이 저는 나타났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료는 그냥 참고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벤처 혁신을 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얘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끔 위치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혁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중소기업을 혁신하게 만들고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과 혁신하게 되고, 또 대기업에 직접 이런 거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 벤처기업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도 혁신해보지 못한 기존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게 되고요. 이 결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현상이 일어나게끔 계속 유발을 하는 거죠. 자,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이 하나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혁신, 그러니까 중소 벤처기업이 R&D 자금을 받고 생산했던 아웃풋은 과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아웃풋은 그 기업의 독단적인 재산이 돼야 되겠습니까? 국가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R&D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웃풋은 저는 공공재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공공재. A라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고 싶은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우리가 자체 역량으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정부의 나랏돈을 받은 벤처기업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플랫폼에 탑재해 놓는 거죠. 그럼 우리 중소기업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거를 개발했던 기업은 뭐 판매 대금이라든가 수수료를 갖고 가면 되는 구조죠. 자, 그러고 그 R&D를 성공했던 그 기업은 다른 R&D를 해야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업을 불리고 뭐 이거를 또 판매하고 또 제조하려고 애쓰고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공재 성격의 플랫폼을 적절히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한 번도 혁신해보지 못한 something new만, something better를 찾았는데 그걸 찾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을 계속 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9999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청년 사업가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제 그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더 분들이 있고요. 또 전통 시장이 있는데 이미 이게 하나로 플랫폼으로 묶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이 서로 간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것이, 이래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래서 9999로 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9999로 갈 것이냐 66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퀘스천이 아니라 이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포지셔닝, 이 벤처기업이 어디에 위치해서 그 역할을 하느냐가 앞으로 혁신 정책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빵은 보통 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떡은 빚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먹방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왼편에 보시면요. 제주 현무암 쌀빵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팔리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핫한 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안을 이게 먹다 보면요. 떡을 씹는 것 같은 식감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빵을 빚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something better, something new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게 혁신이라고 보는 건데, 자, 맨 오른편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떡 시장은, 제가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진짜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떡 시장을 가면 모르겠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만들었던 송편을 아직도 팔고 있고요.
하얀 가래떡을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떡도 굽는 시대가, 빵처럼 굽는 시대가 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혁신 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떡집 하시는 분들이. 벤처 기업들이, 정부의 R&D를 받았던 기업들이 그런 기업을,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혁신, 그리고 그거를 공공재로 활용하는 혁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고요. 이 30분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